11월에 찬바람이 불어오는 저녁 한대병원 응급실에는 평소보다 많은 환자들이 몰려들어 있었습니다. 내과 전공의 3년 차인 윤세빈은 하루 종일 쉴 틈 없이 환자들을 돌보고 있었어요. 그런 그에게 동료 간호사인 김영희가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침대 12번에 새로 들어온 환자 좀 봐주세요. 영희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주저함이 섞여 있었어요. 어떤 환자인데요? 노숙자로 보이는 할아버지인데 의식을 잃고 쓰러져서 119에서 데려왔어요. 그런데 영희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런데 뭐요? 냄새가 좀 심하고 몸도 많이 더러워서 다른 선생님들이 꺼려 하시더라고요. 세빈은 고개를 끄덕이며 침대 12번으로 향했습니다. 과연 영희의 말대로였어요.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낡고 더러운 옷을 입은 채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길게 자란 머리카락과 수염, 그리고 몸에서 나는 냄새 때문에 다른 의료진들이 가까이 오기를 꺼려하는 게 눈에 보였어요. 하지만 세빈은 별다른 거부감 없이 환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의사에게는 환자의 외모나 신분이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환자분, 들리세요? 세빈이 부드럽게 말을 걸었지만 환자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기본적인 검사를 시작했어요. 혈압, 맥박, 체온을 재고 간단한 신경학적 검사도 실시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심각했어요. 혈당이 위험할 정도로 낮았고 탈수 증상도 심했습니다. 영양실조로 인한 전신 쇠약 상태였죠. 수액부터 놓고 포도당 용액을 준비해 주세요. 세빈이 영희에게 지시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응급처치를 하면서 세빈은 환자의 손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거칠고 상처투성이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단정했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손톱도 길지만 깨끗하게 관리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였어요. 시간이 지나자 환자의 의식이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여기가 어디요? 환자가 약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한대병원 응급실입니다. 쓰러져서 실려오셨어요. 세빈이 친근하게 답했습니다. 환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세빈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은 생각보다 또렷했습니다. 오히려 깊이가 있어 보였죠. 감사합니다, 선생님. 환자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름이 어떻게 되시나요? 윤세빈입니다. 윤세빈. 환자가 그 이름을 되뇌더니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이름이군요. 세빈은 환자의 신원을 파악하려고 했지만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낡은 지갑뿐이었어요. 그 안에는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 같은 것은 없었고 몇 장의 낡은 지폐만 들어 있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세빈이 물었어요. 환자는 잠깐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한태섭입니다. 한태섭 씨, 지금 상태가 좋지 않으세요. 며칠간 입원 치료를 받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입원이요? 한태섭이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돈이 없는데. 일단 응급치료부터 받으시고 나머지는 나중에 생각하세요. 세빈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응급실에 다른 응급 환자가 실려왔어요. 교통사고 환자였는데 상태가 위급해 보였습니다. 세빈은 한태섭에게 잠깐 양해를 구하고 그 환자를 돌보러 갔어요. 한태섭은 침대에 누워 세빈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젊은 의사가 급박한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환자를 돌보는 모습, 간호사들과 협력하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며 무언가 깊이 생각에 잠긴 것 같았어요. 몇 시간 후 교통사고 환자의 상태가 안정되자 세빈은 다시 한태섭에게 돌아왔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상태는 어떠세요? 훨씬 나아졌습니다. 한태섭이 답했어요. 선생님 덕분에 살았네요. 당연한 일이에요. 한태섭은 세빈을 한참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선생님, 혹시 시간 있을 때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말이에요. 물론이죠. 지금 당장은 어렵고 내일 오후쯤이면 시간 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한태섭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세빈은 한태섭에 대해 계속 생각했습니다. 외모는 노숙자 같았지만 말투나 눈빛에서 뭔가 다른 느낌을 받았거든요. 마치 깊은 이야기를 품고 있는 사람 같았어요. 다음 날 세빈은 약속대로 한태섭을 찾아갔습니다. 한태섭은 많이 나아진 상태였어요. 간단히 씻고 병원복을 입으니 첫날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말씀하신 얘기가 뭔지 궁금해요. 세빈이 의자에 앉으며 말했어요. 한태섭은 잠깐 망설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이 병원에서 일한 지 얼마나 되셨나요? 올해로 3년째입니다. 그럼 이 병원의 변화를 많이 보셨겠군요. 세빈은 고개를 갸웃했어요. 한태섭의 질문이 예상과 달랐거든요. 변화라고 하면 의료진들의 태도, 환자를 대하는 방식, 병원 운영 방침. 한태섭이 하나씩 열거했어요. 많이 달라졌지 않나요? 세빈은 생각해봤습니다. 실제로 입사할 때와 지금이 많이 달라진 건 사실이었어요. 특히 경영진이 바뀌고 나서부터는 수익성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강해졌고 환자보다는 효율성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었죠. 다음 날 오후 세빈은 한태섭을 만나기 위해 병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그는 어제 한태섭이 던진 질문들을 다시 생각해 봤어요. 왜 그런 질문을 했을까? 단순한 노숙자라면 병원 운영 방침 같은 것에 관심이 있을 리 없는데 병실에 도착하니 한태섭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세빈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돌아보는 그의 눈빛이 어제보다 더 또렷해 보였어요. 오셨군요, 윤 선생님. 많이 좋아지신 것 같네요. 세빈이 의자에 앉으며 말했어요. 선생님 덕분입니다. 한태섭이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건넸어요. 어제 제가 물어본 것 생각해 보셨나요? 네, 생각해 봤는데. 세빈이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어요. 확실히 예전과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특히 환자분들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달라졌죠? 세빈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이런 얘기를 환자에게 해도 되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한태섭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그냥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환자분들을 돈으로 보는 경향이 강해졌어요. VIP 환자와 일반 환자를 대하는 태도가 확연히 다르고 보험이 안 되는 환자들은 다른 병원으로 보내려고 하죠. 한태섭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한태섭 씨는 왜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으세요? 한태섭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뭔가 깊은 생각에 잠긴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윤 선생님, 의사가 되려고 마음먹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저희 어머니가 아프셨을 때 한 의사 선생님이 정말 정성껏 돌봐주셨거든요. 그때 저도 그런 의사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마음, 지금도 변하지 않았나요? 물론이죠. 세빈이 확신에 차서 답했어요. 다만 현실적인 제약들이 많아서. 제약이라면 병원 규정도 있고 상급자들의 눈치도 봐야 하고 혼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에요. 한태섭이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 제약들 때문에 진짜 의료가 사라져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세빈은 한태섭의 말에 놀랐어요. 평소 자신이 느끼던 답답함과 똑같은 얘기였거든요. 한태섭 씨는 의료계 쪽 일을 하셨나요? 예전에. 한태섭이 애매하게 답했어요. 오래전 일이지만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간호사 김영희가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죄송한데 급한 환자가 와서 좀 봐주셔야 할 것 같아요. 세빈이 일어서려고 하자 한태섭이 말했어요. 가보세요. 환자가 우선이죠.
네, 그럼 나중에 다시. 괜찮습니다. 언제든 시간 되실 때 오세요. 세빈이 나간 후 한태섭은 혼자 남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병원 건물을 바라보며 10년 전 자신이 이 병원을 떠날 때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저녁 시간, 세빈은 다시 한태섭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한태섭의 표정이 아침과 달리 어두워 보였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에요. 그냥. 한태섭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세빈은 한태섭 옆 의자에 앉았어요.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거든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한태섭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윤 선생님, 만약 이 병원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바꾼다는 게 환자를 진짜로 돌보는 병원, 의사들이 양심에 따라 치료할 수 있는 병원으로 말이에요. 세빈은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그런 병원이 이상적이겠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물론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기득권층의 반발도 있을 테고. 그래도 시도해 볼 만한 가치는 있지 않을까요? 만약 정말 그런 기회가 있다면. 세빈이 천천히 말했어요. 저는 해보고 싶어요. 비록 위험 부담이 있더라도. 한태섭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원하던 답을 들은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 각오가 있으시다니 다행입니다. 왜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한태섭은 한참 동안 세빈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나서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곧 알게 될 거예요. 그때까지 그 마음 잃지 마세요. 다음 날 아침 세빈이 출근해서 한태섭을 찾아갔을 때 병실은 비어 있었습니다. 간호사에게 물어보니 새벽에 갑자기 퇴원했다고 했어요. 어디로 가셨는지 아세요? 그냥 고맙다는 말만 남기고 가셨어요. 영희가 답했어요. 좀 이상하긴 했어요. 치료가 완전히 끝나지도 않았는데. 세빈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태섭이 마지막에 한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곧 알게 될 거예요. 대체 뭘 알게 된다는 걸까? 그날 오후 세빈은 원무과에서 한태섭의 치료비 문제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한태섭 씨 치료비가 모두 결제되었다고 하는데 확인 좀 해주세요. 결제요? 누가 했다고 하던가요? 본인이 직접 왔다가 현금으로 결제하고 갔어요. 그런데 좀 이상한 게 일반적인 노숙자치고는 돈을 너무 깔끔하게 내더라고요. 세빈은 점점 더 궁금해졌습니다. 한태섭이 대체 누구일까? 그리고 왜 자신에게 그런 질문들을 했을까?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세빈은 한태섭이 남긴 말들을 계속 생각했습니다. 특히 곧 알게 될 거예요 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뭔가 중요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한태섭이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오후 세빈은 평소처럼 응급실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원무과 직원이 다급하게 뛰어왔어요. 윤 선생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한태섭이라는 분이 돌아가셨대요. 세빈은 순간 멍해졌습니다. 일주일 전에 만났던 그 사람이 죽었다니. 어디서요? 집에서 발견됐다고 하는데 벌써 며칠 전에 돌아가신 것 같다고 해요. 그런데 뭐요? 유원장의 윤 선생님 이름이 나온다고 해서 변호사가 찾아왔어요. 지금 로비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세빈은 얼떨떨한 기분으로 로비로 향했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윤세빈 선생님이십니까? 네, 그런데 저는 한태섭 회장님의 법률 대리인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명함을 건네며 말했어요. 회장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선생님께 전해달라고 하신 게 있습니다. 회장님이라고 하셨나요? 네, 한태섭 회장님은 이 병원의 전 이사장이셨습니다. 세빈은 깜짝 놀랐어요. 그 노숙자 같았던 할아버지가
이 병원의 전 이사장이었다니. 그런데 왜 그런 모습으로? 오랜 사연이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회장님이 직접 남기신 영상에서 들으실 수 있어요. 시간 되실 때 저희 사무실로 오시겠어요? 그날 저녁 세빈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이승환 변호사는 그를 작은 회의실로 안내했어요. 회장님께서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이 영상을 촬영하셨습니다. 변호사가 노트북을 켜며 말했어요. 선생님만을 위한 메시지예요. 화면에 한태섭이 나타났습니다. 병원에서 봤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깔끔한 양복을 입고 있었고 표정도 더욱 단정해 보였습니다. 윤 선생님,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저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것입니다. 한태섭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어요. 먼저 제가 신분을 속인 것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선생님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없었을 것 같았어요. 세빈은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봤습니다. 저는 10년 전까지 이 병원의 이사장이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환자를 위한 병원을 만들고 싶었어요. 하지만 한태섭의 목소리가 잠깐 떨렸습니다. 제 아들 민준이가 이 병원에서 의료사고로 죽고 나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한태섭은 잠깐 말을 멈췄어요. 깊은 숨을 쉬고 나서 다시 이어갔습니다. 민준이가 죽던 날, 저는 이 병원에 대한 모든 믿음을 잃었습니다. 더 절망스러웠던 건 진실을 밝히려는 제 노력이 오히려 병원을 더 나쁜 방향으로 이끌었다는 사실이었어요. 결국 저는 병원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빈은 한태섭의 아픈 과거를 들으며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10년간 이 병원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지켜봤어요. 아니,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언젠가 이 병원을 바로잡을 수 있는 사람을 찾기 위해 조용히 증거를 모았습니다. 한태섭은 화면에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왠지 슬퍼 보였어요. 그러던 중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노숙자 행색의 저를 아무런 편견 없이 돌봐주시는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라면 제가 못다한 일을 해낼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진짜 의사의 마음을 가진 분이었거든요. 영상이 계속 진행되면서 한태섭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이 병원의 지분을 일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년간 병원의 문제점들을 기록한 자료들, 진실을 말하려다 해고당한 의료진들의 명단도 가지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선생님께 맡기고 싶습니다. 세빈은 점점 더 놀라며 화면을 바라봤어요. 첫째, 현재 병원 경영진의 비리 실태입니다. 한태섭이 서류를 들어보였어요. 이기훈 병원장은 표면적으로는 의료진 출신이지만 실제로는 외부 투자자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병원 수익의 상당 부분이 부정한 경로로 흘러가고 있어요. 둘째, 환자 차별 시스템입니다. 병원 내부적으로 환자들을 등급별로 분류하고 등급에 따라 치료의 질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의료윤리 위반이죠. 셋째, 의료진 성과 조작 문제입니다. 수술 성공률이나 환자 만족도 같은 지표들이 체계적으로 조작되고 있어요. 실패한 사례들은 의도적으로 은폐되거나 다른 병원으로 떠넘기고 있습니다. 한태섭의 설명이 계속될수록 세빈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의 실상이 이렇게까지 심각한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 모든 증거들을 올바르게 공개하는 것입니다. 한태섭이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단순히 폭로하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진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해요.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서 한태섭은 자신의 진심을 털어놓았습니다. 윤 선생님, 선생님이라면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제 아들이 죽은 이 병원을 다시 사람을 살리는 곳으로
만들어주세요. 그것이 제 마지막 부탁입니다. 영상이 끝나고 회의실에는 정적이 흘렀어요. 세빈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막중한 책임감과 동시에 한태섭의 간절한 바람을 외면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승환 변호사님, 한태섭 회장님의 아들 이야기 좀 더 자세히 들을 수 있을까요? 이승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민준 씨는 의대생이었어요. 아버지를 따라 의사가 되는 게 꿈이었죠. 그런데 10년 전 이 병원에서 간단한 수술을 받다가 의료사고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어떤 사고였나요? 마취 과정에서 명백한 과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병원 측에서는 불가피한 의료사고라고 발표했어요. 회장님이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했지만 오히려 병원 내부의 반발만 커졌죠. 세빈은 이제 한태섭이 왜 그런 질문들을 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자신의 아들을 잃은 아픔, 그리고 진실이 왜곡된 분노가 10년간 쌓여왔던 거죠. 그래서 회장님이 결국 병원을 떠나신 건가요? 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포기하지는 않으셨습니다. 10년간 조용히 증거를 모으면서 언젠가 이 병원을 바로잡을 사람을 기다리셨어요. 이승환이 책상 위에 봉투 하나를 올려놓았습니다. 회장님이 선생님께 직접 전해달라고 하신 자료들입니다. USB와 서류 몇 점이 들어있어요. 세빈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받았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웠어요. 그 안에는 한 사람의 10년간 한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니 더욱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선생님, 이 일은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해요. 이승환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어요. 회장님의 자료들이 공개되면 병원 측에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막으려고 할 거예요.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직위해제, 명예훼손 소송, 심지어 의사 자격 박탈까지도 각오하셔야 합니다. 그들에게는 많은 것이 걸려 있거든요. 세빈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정말로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해야 할 일일까요? 하지만 한태섭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어요. 병원을 나가며 건물을 올려다보던 그 슬픈 눈빛이.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세요. 이승환이 말했어요. 하지만 회장님은 선생님이라면 분명 올바른 선택을 하실 거라고 믿으셨어요. 사무실을 나와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세빈은 한태섭과의 대화를 되짚어봤습니다. 그때 한태섭이 말했던 것들이 이제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왔어요. 이 병원과 깊은 인연이 있는 사람이요. 곧 알게 될 거예요. 그 마음 잃지 마세요. 모든 것이 계획된 만남이었던 거죠. 한태섭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자신이 믿을 만한 사람을 찾아온 것이었어요. 그날 밤 윤세빈은 자신의 작은 원룸에서 한태섭이 남긴 자료들을 하나씩 펼쳐놓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수십 개의 파일과 USB, 그리고 두툼한 서류 뭉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마치 10년간의 복수를 위한 치밀한 계획이 한눈에 드러나는 것 같았습니다. 첫 번째 파일을 열자마자 세빈은 숨이 막혔어요. 그 안에는 이기훈 병원장과 외부 투자자들 간의 은밀한 거래 내역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병원의 의료장비 구매 과정에서 발생한 리베이트, 허위 진료비 청구, 그리고 환자들을 의도적으로 다른 병원으로 떠넘기는 시스템까지 모든 게 체계적으로 문서화되어 있었죠. 이런 일들이 정말로. 세빈은 중얼거리며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두 번째 파일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들어 있었어요. 환자 차별 대우에 관한 내부 지침서였습니다. VIP 환자 응대 매뉴얼이라는 제목 아래 일반 환자와 VIP 환자를 구분하는 구체적인 기준들이 나열되어 있었어요. 보험 유형, 경제적 능력, 사회적 지위에 따라 치료의 질을 달리한다는 내용이었죠. 세빈은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며칠 전 한태섭을 대했던 동료들의 태도가 떠올랐거든요.
그런 반응이 단순한 개인적 편견이 아니라 병원의 시스템적 문제였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세 번째 파일을 열 때쯤 세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어요. 윤 선생님, 죄송한데 급한 일이 생겼어요. 간호사장의 목소리가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병원장님이 내일 아침 일찍 선생님을 보자고 하세요. 뭔가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무슨 일인지 아세요? 글쎄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최근에 선생님이 어떤 변호사를 만났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요. 전화를 끊고 난 후 세빈은 등줄기에 차가운 기운이 흐르는 걸 느꼈습니다. 벌써 병원 측에서 눈치를 챈 것 같았어요. 한태섭이 예상했던 일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죠. 그 순간 네 번째 파일에서 눈에 띄는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한민준 의료사고 진상조사 보고서 마이너스 미공개 버전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세빈은 손이 떨리는 걸 느끼며 그 문서를 펼쳤습니다. 보고서를 읽으면서 세빈은 점점 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걸 느꼈어요. 한민준의 사망은 단순한 의료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마취 과정에서 명백한 과실이 있었고 담당 의사는 당시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어요. 하지만 이 모든 사실들이 은폐되었고 대신 불가피한 사고로 처리된 거였죠. 더욱 충격적인 것은 당시 진실을 폭로하려 했던 간호사 최미란이 갑작스럽게 해고된 사실이었습니다. 그녀는 수술실에 있었던 유일한 목격자였는데 증언을 하려다가 오히려 병원에서 쫓겨난 거였어요. 아버지가 이 진실을 알았다면 세빈은 한태섭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자신의 아들이 그런 식으로 죽었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면 어떤 기분이었을까? 다섯 번째 파일에는 현재 병원 경영진들의 비리 증거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기훈 병원장이 의료장비 업체로부터 받은 후방지원금, 환자들에게 불필요한 검사를 강요해서 얻은 수익, 그리고 의료진들의 성과급을 조작한 내역까지 모든 것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마지막 파일에는 한태섭의 개인적인 기록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후 10년간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심정으로 이 복수를 준비했는지가 상세히 적혀 있었어요. 민준아, 아빠가 늦었지만 꼭 진실을 밝혀내겠다. 이 병원을 다시 너의 꿈처럼 사람을 살리는 곳으로 만들겠다. 1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내가 죽던 그날이 생생해. 아빠는 복수가 목적이 아니야. 다른 환자들이 너처럼 억울하게 죽지 않았으면 하는 거야. 드디어 믿을 만한 사람을 찾았다. 윤세빈이라는 젊은 의사. 이 사람이라면 내가 못다한 일을 해낼 수 있을 것 같아. 일기장 같은 기록을 읽으며 세빈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한태섭이 단순히 복수를 원했던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진정으로 병원을 바꾸고 싶어 했던 거였죠. 새벽이 되어서야 세빈은 모든 자료 검토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어요. 이 모든 걸 그냥 묻어둘 수는 없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컸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의사로서의 경력, 동료들과의 관계,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었어요. 그때 한태섭의 마지막 메시지가 담긴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윤 선생님께 이 편지를 읽고 계시다면 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선생님께 이런 무거운 짐을 지워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제가 선생님을 선택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진짜 의사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정말로 환자를 위하는 마음 말이에요. 이 일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압니다. 많은 위험도 따를 거고요. 하지만 선생님이라면 분명 올바른 길을 찾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윤 선생님. 편지를 다 읽고 난 세빈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한태섭의 마지막 부탁을 저버릴 수는 없었어요. 아침 8시 세빈은
병원장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그는 한태섭의 마지막 말을 떠올렸어요. 죽기 전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을 찾고 싶었소. 병원장실 문 앞에서 잠깐 멈춰선 세빈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에 들어서게 될 것 같았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이기훈의 목소리가 문 너머로 들려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간 세빈을 맞이한 건 이기훈의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이미 여러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어요. 윤 선생, 앉아요. 이기훈이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할 얘기가 좀 있어서 불렀어요. 세빈은 조용히 앉으며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봤습니다. 이기훈의 표정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어요. 최근에 이상한 소문들이 많이 돌고 있더군요. 이기훈이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선생과 관련된 소문들이 말이에요. 무슨 소문 말씀이신지요? 세빈이 최대한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이기훈은 책상 위 서류를 손끝으로 툭툭 두드리며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태섭이라는 이름 들어본 적 있나요? 세빈은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표정만큼은 최대한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병원 기록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예전 이사장이셨다고. 맞아요. 예전 이사장. 이기훈이 일어나서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양반이 최근에 돌아가셨더군요. 그것도 우리 병원 응급실을 거쳐서 말이에요. 세빈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뭔가 말하면 더 꼬일 것 같았거든요. 더 재미있는 건 이기훈이 돌아서며 세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분이 유 원장의 윤 선생 이름을 남겼다는 거예요. 참 신기한 일이죠.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이라고 했는데 말이에요.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은 세빈이 입을 열었습니다. 며칠 전 응급실에서 치료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기훈의 목소리에 비꼬는 투가 더해졌어요. 그런데 왜 그때 신원을 확인하지 않았죠? 병원 규정상 모든 환자는 신분증을 확인하게 되어 있는데 응급 상황이라 생명이 우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생명이 우선. 이기훈이 비웃었어요. 참 이상적인 의사네요. 그런데 윤 선생, 그분이 선생에게 뭔가 특별한 걸 남기지 않았나요? 세빈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거짓말을 할 것인가, 아니면 정직하게 털어놓을 것인가. 그런데 한태섭의 유언 영상이 떠올랐어요. 진짜 의사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했던 그 말이. 받은 게 있습니다. 세빈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기훈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뭘 받았는지 말해보세요. 병원 개선을 위한 자료들이었습니다. 그 자료들을 보셨겠군요. 네, 봤습니다. 이기훈은 한참 동안 세빈을 노려봤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자리에 앉더니 서랍에서 두툼한 파일을 꺼내 놓았습니다. 윤 선생에 대한 인사 기록입니다. 이기훈이 파일을 펼쳤어요. 지금까지는 별 문제 없는 의사였어요. 성실하고 환자들에게도 친절하고. 그런데 최근 들어서 좀 이상한 행동들이 보이더군요. 어떤 행동 말씀이신지요?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환자를 돌보는 행동, 병원 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하는 행동, 그리고 외부 인사와 은밀한 접촉을 하는 행동까지. 이기훈이 하나씩 열거했어요. 이런 행동들이 병원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생각해 보셨나요? 세빈은 이제 이기훈의 의도를 명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협박이었어요. 병원장님, 환자를 돌보는 게 의사의 기본 의무 아닌가요? 물론이죠. 하지만 그것도 병원 시스템 안에서 해야 하는 거예요. 이기훈이 책상을 손바닥으로 탁 쳤습니다. 윤 선생, 솔직히 말해보세요. 한태섭이 무슨 자료를 줬는지, 그리고 그걸로 뭘 하려고 하는지 말이에요. 세빈은 잠깐 생각했습니다.
이 순간이 한태섭이 말했던 선택의 순간인 것 같았어요. 안전한 길을 택하면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 한태섭의 마지막 바람은 영원히 묻혀버리겠죠. 한태섭 회장님의 아들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알고 계시죠? 세빈이 조용히 물었어요. 이기훈의 얼굴이 순간 경직됐습니다. 그건 이미 끝난 일이에요. 끝난 일이 아닙니다.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거든요. 윤 선생. 이기훈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알고 있나요? 그 일은 정식 조사를 거쳐서 결론이 난 사안이에요. 조작된 조사였다는 걸 압니다. 이기훈이 갑자기 벌떡 일어났습니다. 근거도 없는 소리를 하는 거군요. 윤 선생,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근거 있습니다. 세빈도 일어서며 맞섰어요. 한태섭 회장님이 10년간 모은 모든 증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증거 능력이 없어요. 개인이 불법적으로 수집한 자료일 뿐이니까. 그럼 공식적으로 검증받아 보면 되겠네요. 이기훈과 세빈이 서로를 노려보는 긴장된 순간이 흘렀습니다. 결국 이기훈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윤 선생,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어요. 이기훈의 목소리는 위협적이었습니다. 그 자료들을 모두 반납하고 이 일을 잊어버리세요. 그럼 아무 일도 없었던 걸로 하겠어요. 세빈은 한태섭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병원을 나가며 건물을 올려다보던 그 슬픈 눈빛을, 그리고 감사했어. 윤 선생이라고 했던 그 따뜻한 말을. 죄송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세빈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한태섭 회장님의 마지막 부탁을 저버릴 수 없어요. 이기훈의 얼굴이 완전히 일그러졌습니다. 그럼 각오하세요, 윤 선생. 이 병원에서 더 이상 일할 수 없게 될 거예요. 이기훈과의 대화가 끝나고 나서 윤세빈은 병원장실을 나왔지만 이미 모든 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는 동료들의 시선이 예전과 달랐어요. 어떤 이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어떤 이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벌써 소문이 퍼진 것 같았어요. 세빈아 잠깐. 같은 과 선배이자 평소 가까이 지내던 박종민이 그를 불렀습니다. 무슨 일이야? 아침부터 병원장실에 불려갔다면서? 별거 아니에요. 세빈이 대충 둘러댔지만 박종민의 표정은 심각했어요. 요즘 내가 뭔가 이상하다는 얘기가 나돌고 있어.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야? 세빈은 선배의 걱정스러운 목소리를 들으며 복잡한 심정이 됐습니다. 정말로 이 길이 맞는 걸까? 한태섭의 부탁을 들어주는 것 때문에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걸 잃게 될지도 모르는데. 점심시간, 세빈은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도시 전경이 내려다 보이는 옥상에서 그는 한태섭이 남긴 자료들을 다시 꺼내봤어요. USB 하나와 몇 장의 서류였지만 그 안에는 한 사람의 10년간 한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간호사 김영희가 서 있었습니다. 여기 계셨네요. 영희가 다가오며 말했어요. 찾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원무과에서 연락이 왔는데. 영희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곧 인사발령이 날 것 같다고 하던데요. 외곽 지역 보건소로 전출이라고. 세빈은 예상했던 일이라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기훈이 약속한 대로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그럴 줄 알았어요. 선생님, 정말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왜 이런 일이? 영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세빈은 잠깐 망설이다가 영희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한태섭을 만났던 일부터 시작해서 그가 남긴 자료들, 그리고 오늘 아침 병원장과의 대화까지. 영희는 말없이 끝까지 들어줬어요. 그럼 선생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세빈이 솔직하게 답했어요.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옳다고 생각해요. 영희가 갑자기 말했어요. 저도 이 병원에서 일하면서 많은 걸 봤거든요. 환자분들이 차별받는 모습, 의료진들이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강요받는 모습. 누군가는 나서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세빈은 영희의 지지에 힘을 얻었습니다. 적어도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세빈은 한태섭의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승환 변호사님, 결정했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셨나요? 기자회견을 열고 싶습니다. 세빈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정말 확실하신가요? 변호사의 목소리에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번 공개하면 되돌릴 수 없어요. 네, 확실합니다. 그럼 준비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병원 측의 반격도 예상하셔야 해요. 이승환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틀 후, 세빈은 원무과로부터 정식 통보를 받았어요. 즉시 발령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윤세빈 선생님, 다음 주 월요일부터 경기도 외곽보건소로 발령 나셨어요. 원무과 직원이 서류를 건네며 말했어요. 준비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세빈은 서류를 받아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예상했던 수순이었어요. 그날 오후 세빈은 이기훈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발령 통보 받았습니다. 세빈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그래요? 참 아쉽네요. 이기훈이 가식적으로 답했어요. 하지만 선생이 선택한 길이니까요. 사직하겠습니다. 사직이요? 이기훈이 놀란 표정을 보였어요. 그럴 필요까지는. 아니요. 이미 결심했습니다. 세빈이 미리 준비해둔 사직서를 꺼내놓았어요. 더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요. 이기훈은 서류를 받아보며 비웃었어요. 현명한 선택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선생 마음대로 하세요. 그런데 이미 늦었어요. 선생의 경력에는 이미 문제가 있다고 기록될 거니까. 상관없습니다. 세빈이 차분하게 답했어요. 사직서를 제출한 바로 그날 오후, 세빈은 언론사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한태섭의 이야기와 병원의 문제점들을 공개하겠다고 했어요. 한태섭 전 이사장 관련 중대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세빈이 기자에게 말했어요. 내일 오후 2시에 기자회견을 열겠습니다. 다음 날 기자회견장에는 예상보다 많은 기자들이 몰려왔어요. 한태섭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미 뉴스 가치가 있었던 거죠. 안녕하십니까? 전 한대병원 내과 전공이었던 윤세빈입니다. 세빈이 마이크 앞에서 입을 열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고 한태섭 회장님의 마지막 부탁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세빈은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한태섭 회장님은 10년 전 아들을 의료사고로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고의 진실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후 병원은 환자보다 이익을 우선시하는 곳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세빈은 USB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 안에는 한태섭 회장님이 10년간 수집한 증거들이 들어 있습니다. 병원 경영진의 비리, 환자 차별 시스템, 그리고 의료사고, 은폐의 실상이 모두 기록되어 있어요.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한태섭 회장님은 죽기 전에 믿을 만한 사람을 찾고 싶어 하셨습니다. 세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병원을 다시 사람을 살리는 곳으로 만들어줄 사람을 말이에요. 저는 그 부탁을 받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때 회견장 뒤쪽에서 한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어요. 저는 한태섭 회장님의 법률 대리인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그가 마이크를 향해 말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중요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기자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쏠렸습니다. 고 한태섭 회장님께서는
사망 전에 유언장을 작성하셨습니다. 그 유언장에 따르면 회장님의 전 재산과 한대병원 지분 27%를 윤세빈 선생님께 유증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회견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변호사를 바라봤어요. 또한 이 유증의 조건으로 윤세빈 선생님이 한대병원의 의료윤리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명시하고 계십니다. 세빈도 이 소식은 처음 듣는 것이었어요. 한태섭이 이런 준비까지 해뒀다니. 마지막으로 회장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이 법정에서 공정하게 다뤄지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승환이 덧붙였어요. 곧 관련 기관에 정식으로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세빈은 잠깐 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한태섭이 마지막까지 치밀하게 계획했던 일들이 현실이 되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뉴스에는 한대병원 사건이 톱뉴스로 보도됐습니다. 시민들의 관심도 뜨거웠어요. 특히 한태섭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와 동정을 표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사흘이 지났을 때 한대병원 주변은 연일 취재진들로 붐볐습니다. 검찰과 보건복지부의 합동감사도 시작됐어요. 한태섭이 10년간 모은 자료들이 하나씩 검증되면서 병원의 어두운 실상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기훈 병원장은 배임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고 관련된 간부들도 연달아 자리에서 물러났어요. 세빈아,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구나. 박종민 선배가 세빈에게 말했어요. 그때 간호사 김영희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선생님, 큰일이에요. 무슨 일이에요? 최미란 간호사님이 나타나셨어요. 10년 전 한민준 씨 수술 때 있었던 분이요. 한태섭의 자료에서 봤던 그 간호사가 직접 나타난 거였어요. 응급실로 달려간 세빈은 50대 중반의 여성을 만났습니다. 윤 선생님이시죠? 최미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뉴스에서 봤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최미란 선생님이시군요. 많이 찾았어요. 저는 10년간 이 순간을 기다렸어요. 최미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세빈은 최미란을 조용한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로부터 10년 전 그날의 진실을 직접 들을 수 있었어요. 담당 의사는 술을 마신 상태였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고 말도 제대로 못했어요. 최미란이 힘들게 말했습니다. 마취 과정에서 명백한 실수가 있었는데 그걸 덮으려고 했어요. 그때 왜 말씀하지 못하셨나요? 말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병원에서 저를 해고했어요. 그리고 다른 병원에도 못 가게 막았어요. 최미란이 억울한 표정을 지었어요. 10년간 간병인 일로 연명하면서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다렸어요. 세빈은 최미란의 증언을 듣고 한태섭의 심정을 더욱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진실을 알면서도 10년간 혼자 견뎌야 했다니. 그날 저녁 세빈은 한태섭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소박한 묘지였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회장님, 약속 지키고 있어요. 세빈이 묘비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진실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어요. 최미란 선생님도 나타나셨고요.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들이 살랑거렸습니다. 마치 한태섭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세빈은 병원 이사회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한태섭의 유언에 따라 이사회 참여 의사를 묻는 것이었어요. 정말 하시겠어요? 임시 병원장으로 선임된 정재호가 물었습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고. 해보겠습니다. 세빈이 단호하게 답했어요. 첫 이사회 회의는 생각보다 험악했습니다. 기존 이사들 중 일부는 세빈의 참여를 강하게 반대했어요. 32살 젊은 의사가 갑자기 이사회에 참여한다고 한 이사가 불만을 터뜨렸어요. 하지만
한태섭 전 이사장님의 유언이니까요. 다른 이사가 반박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세빈은 조용히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저는 복수나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여기 온 게 아닙니다. 세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한태섭 회장님이 꿈꿨던 병원을 만들기 위해서예요. 환자를 진짜로 돌보는 병원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요? 첫째, 환자 차별 시스템을 완전히 철폐하겠습니다. 모든 환자를 동등하게 대우하는 원칙을 세우고 이를 어기는 직원에게는 강력한 징계를 내리겠어요. 둘째, 과거에 부당하게 해고됐던 의료진들을 복직시키겠습니다. 특히 진실을 말하려다 쫓겨난 분들에게는 정식으로 사과하고 합당한 보상을 해드리겠어요. 셋째, 한태섭 윤리의학연구소를 설립하겠습니다. 의료윤리 교육과 환자 권익 보호를 위한 연구를 진행할 거예요. 세빈의 발표를 들은 이사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일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지만 언론과 시민사회의 관심이 뜨거웠기 때문에 반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좋습니다. 정재호가 말했어요. 일단 시범적으로 진행해보죠. 그날 밤 세빈은 한태섭이 남긴 마지막 편지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이 병원을 다시 사람을 살리는 곳으로 만들어주세요. 그 간절한 부탁이 이제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한태섭의 유언이 공개되고 1년이 지났을 때 한대병원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해 있었습니다. 세빈이 주도한 개혁들이 하나씩 자리를 잡아가면서 병원은 정말로 사람을 살리는 곳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가장 먼저 이뤄진 변화는 환자 차별 시스템의 완전한 철폐였습니다. 과거의 VIP 환자 우대 정책은 사라졌고 모든 환자가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됐어요. 처음에는 일부 의료진들이 불편해했지만 점차 병원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병원 오는 게 즐거워요. 간호사 김영희가 말했어요. 환자분들도 예전보다 훨씬 만족해 하시고 우리도 당당하게 일할 수 있어서 좋아요. 두 번째 변화는 해고됐던 의료진들의 복직이었습니다. 최미란을 비롯해서 과거의 진실을 말하려다 쫓겨난 여러 의료진들이 다시 돌아왔어요. 정말 다시 돌아올 수 있을 줄은 몰랐어요. 최미란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10년간 다른 곳에서 일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늘 아팠거든요. 이제야 진짜 간호사가 된 기분이에요. 세 번째로는 한태섭 윤리의학연구소가 설립됐습니다. 한태섭이 남긴 재산의 상당 부분을 이 연구소에 투입해서 의료윤리 교육과 환자 권익 보호를 위한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어요. 한태섭 회장님이 꿈꿨던 병원의 모습을 구현하는 게 목표입니다. 세빈이 연구소 개소식에서 말했어요. 의료진과 환자가 서로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박종민 선배도 병원 개혁 TF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세빈아,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어. 우리도 함께 하겠어. 개혁이 진행되면서 병원에는 새로운 활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환자 만족도가 눈에 띄게 높아졌고 의료진들의 사기도 올라갔습니다. 무엇보다 병원 본연의 역할인 사람을 살리는 일에 모든 구성원들이 집중할 수 있게 됐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일부 기존 세력들의 반발도 있었고 경영상의 어려움도 있었어요. 환자 중심 정책으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수익성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사회에서 걱정이 많아요. 정재호 병원장이 세빈에게 말했어요. 수익이 줄어들고 있다고.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세빈이 답했어요. 하지만 환자들의 신뢰를 얻으면 장기적으로는 더 나아질 거예요. 실제로 세빈의 예상이 맞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한대병원의 평판이 좋아지자 더 많은 환자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특히 의료진의 진정성 있는 치료로 인해 치료 성과도 향상됐습니다. 1년 반이 지난 어느 날 세빈은 병원 로비에 새로 설치된
작은 조각상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한태섭을 기리는 조각상이었어요. 단순하지만 품이 있는 모습으로 만들어진 조각상 아래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의료의 본질이다. 마이너스 고 한태섭. 조각상을 바라보며 세빈은 그날 밤 한태섭이 했던 말을 떠올렸어요. 감사했소, 윤 선생. 그때는 단순한 인사말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은 희망을 전하는 말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 세빈이 조각상을 향해 조용히 말했어요. 약속 지켰습니다. 이 병원 다시 사람을 살리는 곳이 됐어요. 마침 그때 응급실에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세빈은 미소를 지으며 응급실로 향했어요. 아직도 갈 길이 멀었지만 이제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 병원이 정말로 사람을 살리는 곳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응급실에 도착하니 젊은 노숙자 한 명이 실려와 있었어요. 다른 의료진들은 예전과 달리 아무런 편견 없이 그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세빈도 자연스럽게 합류해서 환자를 돌봤어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치료를 받은 노숙자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연한 일이에요. 세빈이 따뜻하게 답하며 생각했습니다. 한태섭이 바랐던 바로 이런 순간이었을 거라고. 창밖으로는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한대병원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환자와 의료진이 서로를 신뢰하며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진짜 병원의 하루가 말이에요. 한태섭이 꿈꿨던 세상, 의사와 환자가 서로를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세상이 조금씩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죽기 전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을 찾고 싶었소라는 한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